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은 빼자고 했는데 뭐였지 원래? 리듬상은 항상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거 한번 허밍 한번 나왔었고 누가 뭐 한번 했었는데? 룰루. 내가 룰루였다 룰루. 제가 예전에 그 본편에서 그 유튜브 뭐 보시나요? 그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OTT 뭐 보는지 뭐. 아 본편에서 네. 할 거 없어가지고 그걸로 돌려막았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유튜브 뭐 이거 보는지 나갔죠. 이거 나갔어. 아,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네네네. 거기서 슈카월드를 재밌게 본다. 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주제와 뉴스 브리핑에서 하고 싶은 주제와 슈카월드의 주제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많이 겹치던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아 그러면 이거 그거 아닌가요? 레플리카? 근데 우리가 먼저 하는 케이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뭐 어디가 먼저 하는지는 이제 뭐 사실 거기도 이제 생방을 하고 녹방이 업로드되는 형식이어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걸 열심히 준비하고 이번 거 좀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슈카에서 저번 주인가요?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준비한 김에 그냥 해요. 그쵸. 뭐 슈카를 안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이쁘게 달아봤습니다. 잃어버릴 10년이라는 이름을 좀 달아봤는데 잃어버릴 10년.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가요? 보통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쵸. 어느 진영에서나 쓰는 말이죠. 진영. 그쵸. 사실 정치 논리를 좀 빼고 얘기를 해보면 일본의 경제 상황을 그쵸. 이렇게 그 버블 때 아닌가요? 그쵸.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하면서 이제 성장은커녕 회복도 못 하고 있는 그 일본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죠. 제 잃어버린 주식 10년. 잔고 같은 거 아닌가요? 10년 더 잃어버리실지도 몰라요. 나 그래서 잃어버릴 10년, 앞으로 10년간 잃어버릴 게 있다. 한국 얘기입니다. 네. 김범래 특이죠. 한국 좋은 얘기 하나도 없는 거. 그런데 누구보다 한국인님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애국심이 투철한. 그 누구보다 해외를 별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왜 잃어버릴 10년이냐. 지난 5월 25일 시간이 조금 지났죠. 조금 지났지만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흔히 이제 금통위를 어디로 많이 들으시냐면 기준금리 결정하는 곳으로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금통위가 열리는데 5월 금통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고요. 사실 동결 결정이 굉장히 희한한 결정이긴 합니다.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벌써 3.5예요? 이미 3.5 된 지 꽤 됐죠. 나 마지막으로 한 게 뭐 1일이었던 것 같은데. 동결을 했는데 3.5라니까? 언제 그걸 몰랐어? 지금 동결한 게 3.5고요. 옛날에 0.5 막 이러지 않았나요? 정확해요. 코로나 21년 8월쯤에 0.5였어요. 네, 마지막 그랬죠. 기억이. 2년간 혼수 상태에 계셨나요? 뭐 7배가 뛰었네. 네. 그래서 0.5에서 3.5까지 상승했던 이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올렸는데 한국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 보통 따라가죠. 그렇죠. 따라가야죠. 아무래도 달러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끝나는가 싶었는데 사실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오늘의 메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네. 사실 평소와 같았으면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미국이 올렸는데 지금 한국에 동결을 했어요. 이거 외화 유출 어떡할 겁니까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쵸.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금통위가 끝나고 기자 간담회가 열려요. 이제 출입하는 기자님들이랑 질문 답변을 하는데 거기서 현재 이창용 한은 총재님의 인터뷰가 대한민국의 약간 경종을 울리는 이런 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대담에 앞서서 이날 금통위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1.6%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0.2%포인트 내려서 1.4%로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대 성장을 하긴 할 건데 더 못할 것이다. 1.4%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만 들으면 뭔가 싶은데 사실 1.4%라는 숫자는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웬만해서는 볼 수 없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뭐 정부를 떠나서 그냥 기간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연평균이죠. 그러니까 연평균을 평균을 낸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균 4.7% 성장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3.3%, 박근혜 정부 때 3.3%, 문재인 정부 때 2.2%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간을 나눈 거예요. 기간을 나눈 건데 지금 1%대가 나온 것뿐만 아니고 1.4%가 나왔다는 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1.4% 정도가 되는 이 1%대 성장을 한 건 딱 두 번이에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딱 한 번씩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2009년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네네. 그때 몇 %였어요? 그때가 1%였어요. 딱 1? 그러니까 1%대 성장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1%면.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코로나 때 1% 성장을 했다. 그거 엄청 많이 성장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때 그래서 한국이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방어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었죠.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내수 중심이 많이 없고 대부분 수출 주도형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2023년도 코로나도 없어요. 금융위기도 없어요. 외환위기도 없어요. 리오프닝이라고 다 난리예요. 근데 대한민국 혼자 23년도 잠정치가 1.4%가 나온 거예요. 1.4.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암울한 숫자인지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혼자 코로나고 대한민국 혼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네. 나라들은 안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다 성장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코로나 전으로? 뭐 돌아갔다고 하면은 다 돌아간 건 아니고 돌아간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보다 낫습니다. 잠재 성장할 그 전망치가. 일본은 원래 잘 나가는 나라 아닌가? 일본은 항상 1%대예요. 항상 성장을 잘 많이 못하는데 다들 막 이렇게 리오프닝이다 하고 다 웃고 있는데 한국 혼자 우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거지 지금. 왜 갑자기 근데 그래? 심지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추가로 언급을 좀 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지금 잠재 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심각해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총재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앞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어려운 상태다. 정확한 워딩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범례님이 우리가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코로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약간 저희 체감되지 않아요? 경제 되게 어려운 거? 어렵죠? 되게 이게 코로나 때는 갑자기 몰아쳐서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그게 유지되는 느낌? 맞아요. 뭔가 이게 탓할 게 없는데 계속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심리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구나 그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때 우울함이 안 끝난 느낌? 전반적으로. 그래서 왜 지금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해서 5년에서 10년 내는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노동과 연금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 지금 얘기가 그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나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왜요? 노인은 많고 아이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지겠지. 지금 아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90년대생이기 때문에 사실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게 뭔가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거죠. 꺼리가 없고. 그리고 원래 한국은행은 이렇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노골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뭐 사법부도 아니고 약간 행정부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좀 독립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런 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조금 긁어부스럼이 될 만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예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현 대한민국의 문제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 대한민국 누구나 힘들다는 거 알고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도 알아요. 뭐 부익부 빈익빈 점점 심해지고 있고 교육열 미쳤죠. 더 미쳤죠. 우리가 어릴 때보다. 그리고 뭔가 사회 진출 어렵고 취업률 안 좋고 뭐 다 아는데 아무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앞에 있는 먹이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 재계, 노동계, 교육계를 다 비판했어요. 진짜 이례적이었나 보네요. 진짜 이례적이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교육열 정상 아니죠. 지금 뭐 의대 안 가면 실패한 삶인 것처럼 막 지금 교육열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잘못된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취업 안 되는 거 물론 취업률이 왜 낮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상 아니죠. 정상이 아닌데 그 누구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없죠 지금. 그래가지고
폭넓게 비판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호한 입장과 원론적이고 경제적인 언행을 미덕으로 여기던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사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비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총재님이 오늘 뭘 잘못 드셨나? 아니면 MG다. 아니면 혹시 뭐 이제 그만하고 싶으신가? 혹은 뭐 어디 진출하려 그러나? 라는 아,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앞으로 뭐 괜찮아질까? 이런 느낌? 정계의 뜻이 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직접 밝혔어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국은행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돈을 풀어라, 금리를 낮춰라라는 요구로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마라. 이거 정말 뭐랄까요?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현답에 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그럼 사실 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좀 푸는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거든요. 사실 일본도 그렇죠.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막 엔화 뽐뿌를 막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런 걸 하는데 보통 경제가 침체되면 돈을 푸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님이 힘든데 돈 풀라고 하지 마. 우리 문제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 이렇게 힘들고 몇 달 좀 더 힘들지? 그럼 분명히 정계든 재계든 노동계든 돈 풀으라고 할 거야. 금리 그만 올려라. 니네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 시장 다 박살나고 막 사람도 힘들어지고 인플레이션 난리가 나고 막 이러지 않냐 해서 돈 풀어라 뭐 어쩌고 할 텐데 그럴 생각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너네가 알아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될 걸 은행의 부담, 그러니까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부담을 주지 말아라 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어서 재정과 통화정책 등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MG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반창고 하나 붙인다고 일이 나아지는 게 아닌데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개선되는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거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사람이 앉느냐도 사실 뭐 저기 페드에도 누가 앉느냐, 메파가 앉느냐, 누가 앉느냐 그런 게 있듯이 여기도 지금 강한 분이 앉은 거예요. 금융정책, 통화정책 막 이렇게 휘두를 생각하지 마라. 할 생각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한 문장을 더 붙인 게 1.4% 막 난리치는데 이거 비관적인 수치 아니야. 오히려 옵티미스틱한 거야. 오히려 좋게 본 수치다 이거는. 더 내려줘?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죠. MSG를 치는 거지만 비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면 대한민국 힘들고 좋아질 일 없고 힘들지만 통화정책으로 돈 풀어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쁘다고 하는 수치도 절대 비관적으로 바라본 수치가 아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계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재계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뭐 그런 후속 기사는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님이 뭐 이렇게 강력한 그런 권한이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선 미국은 어떻게 했냐, 아까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FOMC에서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를 올려서요. 미국은 기준금리입니다. 시중금리가 아니고 5%에서 5.25%예요. 아이고. 여기 이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붙고 뭐 붙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을 하는 금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의 금리는 현재 미친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하느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이제 긴축 사이클을 사실상 종료하는 시그널을 준 건데 근데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시그널 끝난 거 아닙니까? 시그널 준 거 아닙니까? 이제 금리 내려가나요? 이랬더니 총재님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결은 최선, 차선?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중앙은행의 존재 목표가 무엇이냐? 중앙은행이 뭐 이 나라에 있는 그 가장 큰 전제, 대전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꼭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나라가 똑같은데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치는 건데 물가 상승률이 원하는 정도까지 수렴하면 뭔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3% 혹은 2%대로 물가 상승률이 좀 수렴을 하면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3%대도 될까 말까 한데 2%대는 거의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문답들이 있었어요. 집값 얘기도 나왔고 가계대출 얘기도 나왔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요약을 해보면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전성기는 이미 지났고 앞으로 저성장, 그것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가요? 4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면 저성장, 저출생, 기후변화, 양극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잃어버린 10년을 일찍이 겪고 지금 잃어버린 지 한 30년째 돼가고 계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조정된 전망치가 1.5%가 나왔습니다. 한국보다 0.1%포인트 높죠. 그래서 일본이 성장하지 않는 국가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항상 그대로 있는 국가, 아빠와 내 월급이 똑같은 국가 이런 게 있거든요. 슬퍼.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일본보다도 낮은 전망치가 나왔고요. 근데 이 저성장은 그래서 뭐 안 좋은가요? 우리가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뭐 성장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르는 분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장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 같잖아요. 근데 성장은 기본이거든요. 정체되어 있으면 자본주의는 도태돼요. 그래서 저성장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우선 생산을 감소시키죠. 안 팔리니까. 그러면 생산을 많이 안 하면 사람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고용을 감소시켜요. 그럼 실업이 증가하죠.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 또 안 팔리죠. 그래서 또 생산이 감소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뭔가 메가리가 빠진 듯한 느낌으로 헛도는 느낌으로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는 총재님의 말씀을 좀 빌려보면 이 저성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푸는 것은 강력한 개혁 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장의 개척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뭔가 서열 간, 계열 간, 뭐 남녀 간, 뭐 노인과 청년 간 대화합을 해서 이 고리를 풀 수 있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힐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내 기득권 혹은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지금 이뤄놓은 것을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싸우던 계층과 그거 쉽지 않죠. 뭐 대한민국 성격상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누군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었고요. 뭐 그 전에도 뭐 그렇게 코로나 왔으니까 그 전이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 전도 그렇게 막 녹록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대한민국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좀 우울하긴 한데. 당장 슬프다. 국내 주식 다 빼야겠어.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밖에 없어. 아니죠. 또 뭐 기업들이 갑자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죠. 됐어요. 뭐 이래놓고 지는 다 자긴 뺀다. 다 와 뺐으면서. 개어이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와. 전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꼭 네네. 주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국민들의 삶.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